버블이 된 경고가 아니라 대가들은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고 있다. 변화를 사는 게 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오마카세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리가 많이 흔들려서 네. 바로 이제 이사님한테 SOS를 쳤습니다. 네, 지금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있죠. 네. 너무 많이 금리가 올라서. 올라서 금리가 오르니까 채권 가격은 그만큼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졌고. 아니 그 국채 금리가 네. 9월부터 빠르게 올랐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를 일단 요 장표로 예. 같이 보시면은 네네네.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드리고 예. 싶은데, 이거는 이제 국채 30년 ETF의 가격 추이고요. 가격. 네,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코스피 ETF의 가격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그냥 국채 30년을 사셨든 아니면 네. ETF로 사셨든 그런 분들은 대략 한 지금 손실. 1년 반 사이에 샀더라면 지금 모두가 손실 구간이고요. 예, 예. 근데 보시면은 사실 올해 4월까지는 이게 굉장히 좀 잘 올랐었거든요. 그 말은 곧 올해 4월까지는 금리가 잘 떨어졌었다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채권을 산 게 주식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성과가 좋을 수 있었는데, 3월까지. 네, 그런데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대략 한 5월부터는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렇게 주가는 주식이. 오르는 모습을 볼 수가 예. 있습니다. 근데 특히 언급해 주신 것처럼 9월부터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반면에 주가 지수도 9월 이후로 또 이렇게 엄청난 양봉을 올리면서 예. 올라가고 있죠. 이 두 가지는 지금 서로 우연이 아니라 지금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로가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오른 건 잘 네. 아시다시피 이렇게 삼성 삼성과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그렇죠. 워낙 잘 올라서 9월부터. 특히 9월부터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채권 가격,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수록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니까 네. 그러면 어떨 때 금리가 오르냐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이런 요소들이 이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떤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뭔가가 안 좋으니까 떨어졌다. 뭔가 악재가 있으니까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그런데 채권은 보신 것처럼 성장이 나오면 성장이 좋아지면 그게 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장이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건데 안 좋은 거.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를 대부분 잊고 살았던 게 어차피 저성장이니까 특히 뭐 저희 같은 세대는 통상 이제 한 금융위기와 사회생활 초년생 시절을 네. 함께 했었던 그런 세대인데 항상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란 건 작년보다 올해가 나쁘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쁘다. 이렇게 항상 성장은 어차피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점점 낮아지는 거다라고들 받아들였었거든요. 예. 실제로도 여기 장표 보신 것처럼 예. 이렇게 한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4에서 6%, 그게 금융위기 이후 때는 2에서 4%, 코로나 이후에는 0에서 2%. 이러니까 성장은 어차피 계속 낮아지는 거면은 성장률이 금리도. 낮아진다. 금리도 낮아지는 거다. 네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웬만해서는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왔었죠. 만성처럼. 거의 만성의 어떤 진리처럼 뭐 사실 최근까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죠. 어차피 예. 고령화 저성장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게 4월까지도 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네. 갑자기 이 반도체가 생각보다 지금 너무 호황으로 들어가면서 예. 뭐 사실은 뭐 그동안 조방원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뭐 그런 게 좋은 건 그냥 일부 그 섹터만 좋은 일이었지만 반도체가 좋은 거는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게 또 수출 좋아지고 성장률 끌어올리고. 워낙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크고 그러니까. 연관 산업에 이렇게 딸린 그런 고용 식구들도 되게 많이 많죠. 있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이게 성장률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제 확 달라진 거죠. 이제 9월 전이랑 9월 후랑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이런 변동성을 더 키워버린 이유가 올해가 특히 이 지금 채권 금리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요. 예. 왜 그건 보시다시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여기서 시작했는데 예. 이렇게 올랐었으니까 이게 내려가니까 좀 더 충격이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안 올랐더라면 뭐 좀 충격이 좀 덜했을 텐데 사실 저때 4월까지 오를 때만 해도
그때 채권 가격이 왜 올랐었냐면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이 장면 4월 2일에 트럼프가 관세. 상호 관세 하겠다라고 네. 하니까 야 그럼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수출을 뭔가 우리의 성장 동력 하나가 이제 완전히 꺼지겠구나. 그래서 저때 당시 뭐 JP모건이건 피치건 웬만한 곳들이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내렸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은의 최종 금리도 앞으로 뭐 한 1.5%까지 내려갈 거다. 낮아질 거다. 뭐 연말쯤엔 한 1.75%까지 낮출 거다. 이런 식의 전망을 저 당시에는 했었던 거죠. 그러다 불과 보니까 반년 전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4월 달에 이 충격이 커서 그때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내려갔다는 걸 예.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다 이렇게 전망이 기준금리를 결국 되게 많이 내려야 될 거다라는 그 전망을 반영해서 저때 저렇게 금리들이 막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또 지적해 주셨듯이 9월 달부터 갑자기 이제 그 뒤로는 그래 이렇게 좀 내려왔던 금리가 좀 이제 유지되는 금리 인하 연내에 그래도 2번 정도는 하겠지 그 기대감으로 그냥 이렇게 금리가 횡보하다가 여름까지. 그렇죠. 근데 한 9월 말쯤부터 한번 탁 튀더니 네. 그 뒤로 10월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금리가 우상향한다는 건 채권 가격이 웬만해서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런 국면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팔 걸. 그렇죠. 채권 차익 실현 좀 할 걸. 4월 달이 그렇게 됐던 거죠. 알고 보니 저 트럼프가 저 난리 쳤던 데가 채권의 그때가 고점이었었고 그 뒤로는 잠시 횡보하다가 지금 9월부터는 쭉쭉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제 한켠에서는 어차피 이제 정부가 이번 정부 들어 재정 지출 같은 거 확대하면서 재정 지출을 더 많이 쓰니까 또 국채 발행도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 논리로 저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그 요인도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의 요인이긴 한데 예. 지금 당장 9월부터 10월, 11월 요때까지 금리가 많이 오른 거는 일단은 성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정부 출범하고 또 아니면 대통령이 막 공약 나오고 했던 거는 이미 그렇죠. 그 이전 이미 그 이야기니까. 이전의 일이고 그리고 이제 소비 쿠폰 하느라 이렇게 추경하고 한 건 이미 그 이전의 일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네네네.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이제 이런 요소들은 이제 통상 나쁘면 채권 가격이 나쁘다라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나쁜 일이니까 채권 가격 떨어지고 네.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나쁜 일이니까 그렇죠. 채권에 떨어지고 채권 발행을 너무 늘리면 역시 공급이 너무 늘어난 거 그렇죠. 악재니까 채권 가격 가격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영향을 미치기는 하는데 이게 나머지를 다 잡아먹거든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제로금리까지 낮췄고 그리고 코로나 때는 누구나 성장이란 거를 이제 없을 거다 당분간 없을 그때 다 거다라고 망하는 줄 생각을 알았죠. 했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아무리 많이 발행해도 사실 코로나 때는 전 세계가 모든 국가가 다 채권 국채 그쵸. 발행을 엄청 했거든요. 돈 엄청 썼죠. 다. 네, 그럼에도 저금리가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채권을 기관들이 계속 샀습니다. 소화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앞으로 오를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오히려 더 낮아질 일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채권 발행이 많아도 기관은 그걸 다 삽니다. 왜냐면 채권 가격은 되게 수학적으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앞으로 더 낮출 거다? 그러면 무조건 채권이 아무리 많이 발행됐어도 이 채권 금리는 내려가게 돼 있고 그만큼 미리 사뒀던 이 채권 가격은 올라가서 내가 이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건은 앞으로 금리가 내릴 거냐 오를 거냐 이게 일단 채권 수급을 결정을 하는 거고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채권 발행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게 다 시장에서 웬만해서 소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 이때부터는 이제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은 이걸 이제 진정한 악재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에는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또 그들이 수급을 바라보는 게 또 성장에 또 어떻게 보면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저성장이고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 할 때는 채권이 아무리 발행이 많이 돼도 그걸 다 기관이 다 사주는 어차피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 채권 사둔 게 수익으로 돌아올 테니까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반도체 좋아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급격히 올라가면서 같이 일어난 현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1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통화정책 방향 그 문구도 살짝 좀 달라졌고. 네, 그렇죠.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대한민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 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한 10월, 11월 들어서는 거의 컨센서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관들도 이제 2026년 말까지는
금리 인하가 이제 없을 거다. 약간 이쪽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됐거든요. 26년 말까지요? 그렇죠. 내년 말까지 금리 근데 인하가 그게 없을 반년 거다. 만에 그렇게 확확 바뀝니까, 진짜? 야, 그게 바로 지금 반도체의 힘인 겁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 주식시장도 만약에 이걸 예상했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상반기에 저렇게 좋았겠죠, 상반기에. 그렇죠. 이미 상반기부터 좋았겠죠. 근데 이거는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한 10월부터 이렇게 달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도 반도체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네. 디램 가격이 급등을 한 거잖아요. 초급등 그렇죠. 한 두 달 만에 네. 막 2배. 근데 그걸 또 빅테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디램을 사서 쓰는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갑자기 네. 어느 순간부터 와 지금 사야 돼 쇼티지 하면서 가격이 빡 올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빡 오르고 채권 가격 푹 떨어지고. 맞습니다. 네. 참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어찌 보면 지난 되게 오랜 세월 동안 아까 보여드린 이 장표에서처럼 네. 사실 우리는 그동안 그래 주가는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게 주가에 좋다. 미국은 실제로 오랫동안 많이 그랬죠. 뭐 어차피 우리나라 주가는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라 미국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굳이 우리나라 금리와 연동해서 보지는 않았지만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금리가 오르는데 예. 주가는 더 좋다. 저도 이게 굉장히 생소한 경험인 게 이게 성장이 금리를 올려버리는 일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어차피 저기 2000년부터 점 찍고 보면 계속 장기간으로. 그렇죠. 계속 성장은 낮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했고 고령화 저출산은 더더욱 거기에 방점을 찍는 요소였는데 반도체가 정말 이 정도로나 좋아질 줄이야. 그래서 실제로 성장 전망률이 이제 내년에 주로 1%대 전망했었던 기관들도 이제 일단 KDI와 한은은 1.8%라고 했는데 26년 GDP 성장률. 그렇죠. 근데 이제 글로벌 IB들은 2%, 2.2% 이렇게까지도 우리나라 성장률을 전망을 찍고 있거든요. 보통 글로벌 IB들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네, 그런데 뭐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좀 목표치를 담아서 높게 보는데 네, 바뀌었어요. 지금 오히려 네, 글로벌 IB들이 더 높게 본다. 한은이나 KDI보다도 더 지금 한국이 더 이 정도는 성장할 거다라고 오히려 지금 이 숫자들을 확 바꿔버린 거죠. 물론 이제 경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좋은 일입니다. 매우 좋은 성장률이 일이죠. 높아진다라는 거. 다만 이제 채권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채권 가격이 이제 네. 떨어지니까 이런 측면이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인상 같은 동결이란 말도 나오고, 그러면 내년에는 금리 동결이 아니라 언젠가는 뭐 2% 이상 만약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나온다면 금리 인상도 나오는 거냐? 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시장에서는 은근히 걱정은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12월 우리나라 금통위 때 여전히 금리 인하해야 된다라는 그 위원도 계셨었고, 네네네. 그러니까 인상을 해야 된다라거나 그런 의견, 그런 코멘트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이거는 이제 경험적인 부분인 건데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상당 기간 이렇게 금리를 유지했었던 기간이 이렇게 음영친 부분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시기에 대략 국고채 3년물이나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이렇게 스터디를 해보면 예. 사실 이제 국고채 3년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시장 금리의 네, 기준금리 네, 같은 예.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게 제일 많이 거래도 되고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도 3년물로 이제 채권을 찍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국고채 3년이 어떤 기준점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근데 국고채 3년이 대략 저 기준금리가 이렇게 유지되던 시절 장기간 유지되던 시기에 보면은 기준금리보다 대략 한 30에서 50bp 높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0년물 장기물 금리는 3년물과 금리 차이가 한 30에서 60bp 정도 났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 기준금리 2.5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국고채 3년은 2.8에서 3.0, 국고 10년은 3.1에서 3.6 요 사이에서 움직이면은 그러면 이제 과거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래서 저도 그래 뭐 아마도 내년까지 금리 인하도 없고 인상도 없고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국고채 3년이 요 정도 사이에서 움직여야 될 텐데 근데 최근엔 보면은 3% 좀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들은 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 라는 거를 시장이 막 이제 프라이싱을 조금은 한다. 그러니까 거죠. 동결 가능성이 당장 가장 높아 보이지만 둘 중에 갈래길로 빠진다면 인하라는 가능성보다는 인상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있어 우려하는.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 테고요. 그러면은 또 이게 인상 가능성은 또 이제 가봐야 하는 거고. 그렇죠. 물론 또 이제 실물 경제 어떻게 될지 뭐 물가 상승률도 좀 봐야겠습니다만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결 기조로도 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걸 반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쵸.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지금 보면 2.8에서 3.0, 네. 뭐 3.1에서 3.6 사이에 움직이면은 그게 2.5%를 되게 오랜 기간 유지한다. 이걸 네. 반영한 건데, 오늘자 보니까 국고 3년이 3.0보다 약간 높고, 그리고 국고 10년이 3.37 이쯤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요 범위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채권을 사도 되는 시점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뭐 중립적인. 네. 중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5%가 내년까지도 유지된다라는 전망을 다 반영하고 있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리스크는 혹시나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 산 채권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까지 지금 걱정하는 거는 그건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죠. 채권을 사도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물론 이제 반도체 수출 엄청나게 좋아지지만 그 낙수 효과가 과연 내수까지 이어지느냐, 지금 뭐 자영업 경기나 네. 내수가 불붙었느냐, 혹은 빨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정도로 지금 물가가 너무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냐, 또 그거는 아직은 저는 아니라고는 보는데. 그렇죠. 근데 당장에 이게 참 채권 시장에 있으면 좋은 게 이제 금리를 시장 금리를 지금 제일 먼저 빨리 보시니까. 예, 네. 입체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니까 어쨌든 금리가 급격하게 이렇게 5, 60bp가 두어 달 사이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금리 인상기가 아니면은 겪을 수 없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금리 안 올렸는데. 그렇죠. 금리를 오히려 동결했는데. 여기 기준금리는 네. 동결했고. 이게 지금 길게 뽑지는 못했는데 네. 지금 수준의 금리는 1년 전에 기준금리 3.5일 때보다도 지금 시장금리들이 더 높아진 상황에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때의 차이라면 그때는 기준금리가 3.5여도 앞으로 계속 많이 내릴 거니까 하면서 미리 시장금리가 내려갔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하가 이제 끝난 것 같다 하는 충격으로 지금 다시 올라온 게 무려 1년 전보다도 금리가 지금 더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르게 되면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게 그 자산 배분을 바꿔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일례로 제가 한때 좀 오래 살았던 마포의 대단지 아파트의 예. 40평대 아파트랑 그리고 이제 20평대 상가랑 그게 한 12년 전에는 가격이 둘 다 8억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 40평대 아파트는 한 28억 아마 넘을 거고 그리고 상가는 지금 한 7억 5천 이 정도 하거든요. 예,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12년 상가는 전보다. 떨어졌고 아파트는 20억이 올랐고. 아파트는 엄청나게 올랐고. 그런데 이 상가가 그러면 되게 싸 보이잖아요. 네. 야, 옛날에는 이 둘이 8억으로 같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20억 넘게 올랐는데 이거는 5천만 원 떨어졌어? 근데 이 상가가 그러면 왜 7억 5천이냐면 월세가 190만 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190만 원 나오는 거를 연환산하면 7억 5천으로 나누면 거기에 3% 나와요. 수익률이. 그렇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7억 5천에 산 건 내가 이 상가를 사서 3%의 수익을 얻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국채 3년도 3% 넘고 10년은 3.4%가 막 넘는데 그러면 이게 상가를 산 것보단 당연히 국채를 산 게 훨씬 좋죠. 지금 상가는 그 공실 리스크도 있고 세입자 스트레스도 있는데 국채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는 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장금리가 오르면은 이게 순차적으로 일단은 저런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을 가격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순차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더 부정적인. 안 그래도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오프라인 쇼핑 잘 안 하니까. 네. 상가 공실들 많아지고 뭐 부동산 경기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상가 이야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은 또 이자 같은 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메리트가 더 떨어지고. 네. 근데 이거 뒤집어서 보면 우리 조금 이따 뭐 부동산 이야기도 더 하겠습니다만 아파트 그렇다고 해서 무슨 월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세 수익률이 높은 것도 아닌데 아파트만 계속 오르잖아요. 월세 수익률은 지금 계산하면은 아까 말도 안 되죠. 거의 20몇 억 오른 거는 지금 한 1.5, 뭐 1.7% 이 정도 나옵니다. 네. 근데 또 우리나라 아파트라는 특성상 무슨 월세 수익률 계산하면서 뭐 그렇게들 사지는 않으니까. 네. 그건 뒷부분에 그건 부동산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율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체감하시는 게 국채금리보다 또 환율이 또 더 직관적이긴 합니다. 혹시나 이 환율이 국채금리, 시중금리에도 서로 영향을 또 주고 받고 합니까? 확실히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를 그럼 2.25%로 유지를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국채금리가 그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더 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지금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이거든요. 왜 환율이 문제가 되냐면 제일 앞서 말씀드린 이 장표상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환율이 올랐을 때 우리의 물가가 이제 오르게 되는 그 경로를 통해서 금리를 이렇게 또
올릴 수 있다. 사실 그동안은 워낙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물가 관리를 하는 나라니까 사실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지표 신경 쓰는 분 거의 없었거든요. 어차피 국가가 관리 잘해서 뭐 심지어 뭐 전기요금 오른 것도 한전이 막 막고 뭐 이런 식으로 워낙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안정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자꾸 오르면 이거 물가 이제 올리겠는데? 라는 그런 두려움이 좀 생기는 거죠. 일단 수입 물가부터 오를 수밖에 없고 생산자 물가 오를 수밖에 없고 최근에 그 주유해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죠. 그 유류세 인하폭도 좀 좁아진 게 있고 국제 유가는 안정돼 있지만 네, 우리 맞아요. 입장에서 보면 환율 때문에 비싸게 또 수입을 하니까 유가 주유소 기름가 올라가고 있고 네, 그렇죠. 네. 순차적으로 당연히 또 물가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물가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가능성? 그게 결국에는 환율 때문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되는 걸 텐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를 올리는 가장 위험한 요인은 이제 환율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환율 때문에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게 앞에서 보여준 최근에 국제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것 중에 사람들이 또 우려하는 금리 인상. 맞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나리오 안에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이제 성장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멈췄다. 그럼 당분간 금리 인하가 없다라면 그러면 이제 이쯤에선 채권을 사도 되지 않나 싶은데도 지금 채권 시장 보면 되게 약하거든요. 손이 잘 안 나가는 수요가 거예요. 되게 약해요. 네. 그 수요가 되게 약한 게 환율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환율이. 무서워. 네. 실제로 그 에이펙 회담 때 이제 한미 협정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좀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기대가 채권 시장에서도 있었는데 이거는 보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내려가긴커녕 오히려 더 그렇죠. 그때보다도 좀 1470원대로 다시. 네, 계속 이렇게 오히려 1500원대를 자꾸 향해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이렇게 환율을 보면은 또 채권으로 손이 안 가는 약간 그런 양상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연간으로 뭐 200억 달러씩 뭐 분할 투자라고는 합니다만 그게 이미 다 선반영되어 있어서 관세 협정이 끝나고 나면 조정 좀 받지 않을까 내려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기대는 좀 깨져가고 있고 근데 또 요즘에 보면 원화 약세 이유를 놓고도 지금 갑론을박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도 이제 서학개미들의 그 해외 투자 늘어나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요인으로 꼽았는데 또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죠. 그렇죠. 왜 그게 우리를 뭐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사실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총알을 한 100발 맞고 죽었다면 그 중에 어느 한 발이 이 사람의 목숨을 끊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확실한 건 여러 발을 이렇게 맞으면 그만큼 이제 죽을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환율이 오른 이유도 굉장히 여러 발의 총알이 지금 난사가 된 건데 그 중에 딱 한 발 그 서학개미 탓을 한다면 이게 뭐 그게 정확한 분석이냐. 지금 워낙에 여러 지금 총알이 난사가 됐는데. 근데 저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 한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자면요. 책에서 보고 이제 인상 깊었던 스토리인데 옛날에 그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중국이 금나라와 송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 지폐라는 거를 송나라에서 발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종이화폐라는 거를 송나라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나라도 야 쟤들은 화폐를 저렇게 해가지고 막 쓰네 해가지고 금나라도 이제 자연스럽게 화폐를 종이화폐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송나라는 뭔가 깨름칙하게 야 그래도 종이라서 너무 편하긴 한데 이거를 남발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주의를 했대요. 근데 금나라는 이거 편하다고 막 남발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종이화폐를 막 이제 더 많이 만들어서 그랬더니 금나라의 부자들과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막 송나라로 이렇게 막 계속 넘겼다는 겁니다. 뭔가 이게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자꾸 금나라 화폐 가치가 낮아지는 게 그들도 느껴진 거고. 야, 그게 우리 고려 시절에 이미 고려 시절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중국의 저 환율 전쟁이라는 책 저자가 이 일화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물론 직접적인 요인은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서 망했지만 금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쇠하게 된 거는 이 화폐 남발. 그로 인해서 금나라 부자들이 송나라로 다 자기 이제 부를 이전시키고 이랬던 게 이미 저 나라가 망하는 어떤 징후,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그만큼 약해졌다. 그래서 되게 멋진 구절인데 사람들은 다른 화폐로 태어나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안정성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본인이 소유한 부를 자발적으로 다른 화폐로 바꾸도록 한 것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한 국가의 부를 탈취하는 것과 같다.
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저게 저는 이게 뭐 약간 오버된 면도 있기는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이제 M2 증가율이 이제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너무 많다 이런 높다. 그래프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우리나라의 그 통화량 증가폭이 훨씬 그렇죠. 더 크다. 예. 돈이 근데 많이 풀린다. 네, 근데 보면은 이게 SK증권의 이제 신유정 애널리스트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은 네. 이제 검은색이 우리나라의 M2, GDP 대비 M2 추입니다. GDP 대비. 예, GDP 대비 M2가 좀 요 서구 선진국들보다 확실히 한 2020년대 높아요.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추세적으로 좀 높은 상황이고, 네. 그리고 앞에 가치가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꾸준히 이렇게 GDP 대비 M2가 다른 나라들보다 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와중에도 지금 더 이렇게 높아지고 벌어지고 네.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뭔가 우리가 저 미국, 유로, 영국 이런 데보다 좀 돈이 더 많이 풀렸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한국은행 총재님께 기자간담회 때 누가 질문을 하니까 네. 우리 M2 증가율이 훨씬 높다 했더니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M2 증가율에는 수익증권과 ETF도 포함이 돼 있다. 맞아요. 미국은 그게 없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건 좀 이게 잘못 계상이 된 거잖아요. ETF 예. 투자가 많아질수록 이게 그렇죠. 마치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IMF에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그건 좀 빼라 라고 했다는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한 올해 말부터 이제 그걸 뺀 통계를 이제 낼 거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빼더라도 그래도 좀 M2 증가율이 저 미국이나 다른 데보다 좀 높았다라고 일단은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대출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은행들이 맞습니다. 항상 찬바람 불 때쯤 되면은 대출 더 이상 안 해주잖아요. 당초 이제 목표 혹은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그런 것만 지가 다 2년째 대출 됐죠. 나가니까. 네. 그런 거 보면은 하여튼간 자연 증가분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고, 네. 상대적으로도 많다라는 거. 네. 거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M2가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대출이 결국 저런 나라들보다 더 많이 늘었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이 저 미국, 유럽, 영국 이런 데보다 추세적으로 지금 더 많이 GDP 대비 GDP 올라가는 거 대비 더 많이 좀 늘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요인은 아무래도 그럼 왜 저 나라들보다 더 많이 늘었겠느냐? 그거는 결국 금리 부담이 더 낮으니까 그만큼 더 쉽게 대출을 이 민간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그래서 한번 그 좀 더 근본적인 요인 요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예. 자, 요거는 2010년을 제로로 했을 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원화 대비로 위로 갈수록 절상이고 아래로 갈수록 절하된 거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2010년을 제로로 놓고 보면은 뭐 스위스는 워낙에 좀 괴물 같은 통화니까 이걸 제외하고 나면 미국과 중국만이 한 20% 정도 절상됐고 나머지 통화들은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절하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이야 좀 그렇다 치고요. 네네.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 2010년과 비교해서는 뭐 양호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를 근데 시기를 둘로 나눠서 보면 네. 이거는 이제 2010년대입니다.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예. 보면은 원화 대비로 웬만한 통화가 다 절하. 그러니까 원화가 굉장히 강세. 그렇죠. 원화가 굉장히 안정적인 빨간색으로 된 이 미국 달러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달러와 유사할 정도로 2010년대. 2010년대에는 굉장히 안정적인 통화였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게 2020년 들어서는 이게 웬만한 통화들이 더 절상된가 싶던 게 2022년 말에 평균으로 회귀하는가 싶더니 2023년부터는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다들 절상으로 향해 달려나가는데, 왠지 자존심 상하는 거는 뭐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도 우리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절상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 대비. 원화 대비로. 그러니까 저들이 절상이라는 거, 우리가 원화가 훨씬 더 약세. 화폐 가치가 똑같다. 저들보다 낮아졌다. 떨어졌다. 우리보다 조금 낮아진 곳은 그나마 브라질 일본과 정도. 브라질 정도 있는 거고요. 사실 브라질 경제랑 비교할 건 좀 뭐 아닐 것 같고. 아니기는 근데 하지만, 일본도 네. 엄청나게 또 엔화, 엔화가 약세로 약세니까. 갔는데 큰 차이는 나진 않는 것 같고, 다른 나라들 절상된 거랑 비교해 보면 네. 그래서 사실 그러면 2010년대에는 저렇게나 화폐 가치가 안정적이었는데 2020년대 들어서 특히 2023년 이후로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면은 참 저도 존경하는 그 경제학자인 이제 클라우디아 그러니까 쌈의 법칙으로 유명한 네. 그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에게 우리나라 이제 매체가 한번 인터뷰를 해서 우리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do you know KRW 이거 했더니 그냥 바로 이제 Do you know KRW? 그분께서 이제 즉답으로, 사실은 그분은 실업이나 이런 쪽 전문가인데 그분한테 환율을 묻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참 이제 우리는 그걸 너무 알고 싶으니까 네네네. 대체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까 했더니 그분 답변이 그거는 상대적인 성장률이 한국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쿨하게 답변 주셨는데 그 멘트가
정말 큰 틀에서는 그 경제학에서 어떤 진리와 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기는 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시면 201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이 선진국들보다 높았어요, 되게. 예, 높았는데 이게 한 2023년 들어서부터는 우리가 오히려 저 선진국들보다 기준금리가 낮거든요. 저성장에 빠졌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저성장이라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이거 더 올렸다가는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난리 날까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완화적인 그런 입장을 좀 취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기준금리 5% 이상까지 올렸었는데 대한민국은 거의 그 한 절반까지만 맞습니다. 가고 네. 말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가계부채 더 비율이 너무 올렸다가는 높으니까 더 올렸다가는 가게들 가정들이 작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통화량이 더 많이 풀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저성장 기조 하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환율로 이렇게 딱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통화라는 게 그 나라 통화는 그 나라 경제 시스템의 사실은 상징적인 네. 모든 것 아닙니까? 펀더멘털을 사실 맞습니다.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앞에서 뭐 금나라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금나라의 부자들이 부를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 외화로 바꿔나갔던 것처럼 그렇죠. 네. 한국의 부자들, 한국의 이른바 청년 세대들도 달러 자산 투자를 지금 뭐 계속 하고 있잖아요. 늘려나가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학개미가 이러는 게 문제다라는 거는 바로 금나라가 그랬듯이 이거 결과체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지 이 과정이 생략이 돼버린 거죠.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뭐 S&P 500이라든지 뭐 ETF 뭐 사실 수도 있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면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노후도 대비하고 하는 게 참 좋은데 네네. 그게 다 모여서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게 그렇죠. 지금 원화가 이 모양 되고 있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예전에 제 금융권에서 일하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결국은 선진국 간의 싸움은 금리 높은 놈이 이긴다. 금리 높은 자를 못 이긴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셨는데 그 약간 체력 같은 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돌아보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0년대에는 금리가 저런 미국, 유럽보다 높을 수 있던 게 그들은 이제 서프라임 충격으로 가계부채 붕괴되고 난리가 나서 사실 그때 그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은 되게 아프지만 부동산 부분의 부실을 많이 정리를 했죠. 그 사이에 그렇죠. 네. 그 사이에 좀 그런 건전화가 시간으로 됐고. 그래서 가계부채 부담도 많이 낮춰놓기는 했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결과 이제는 이런 높은 금리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갖게 되었고 그 말은 고 사실 저 나라 기준금리는 뭐 4%인데 우리는 2.5%다 라는 거는 그만큼 저 나라는 4%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게 많고 우리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라는 어떤 방증인 거니까 그 결과 자꾸 더 매력적인 자산이 저기에 맞네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이제 환율에 대한 전망도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네. 뭐 환율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모르는 그렇죠. 거긴 한데 물론 이제 과거에도 금리가 저금리 시절에는 그 저금리가 영원할 것 같았고 금리 오르면 또 이 올라가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는 하는데 네. 지금 이 환율을 또 놓고 보면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에 설문조사 기능이 있거든요. 네네네. 1,500원 깨고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저도 이제 좀 되게 부촌 같은데 이제 증권사 지점에 가서 고객분들 대상으로 세미나 이런 걸 하면은 네네네. Q&A 같은 거 해보면 거의 대부분 지금 환율을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환전을 해야 되냐. 왜냐면 또 이분들은 자녀를 또 해외 유학을 또 많이 보내고 계시다 보니까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쵸. 이게 너무 올라서 지금 그 옛날보다 학비 보내는 그 부담이 좀 너무 올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망을 지금 저마다 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기관이나 개인이나 이렇게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 잘 안 보인다라는 게 너무나 다수 의견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네.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제 반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작년 연말쯤 생각해보면 엔화가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상반기에는 실제로 엔화가 꽤 올라갔었지만 하반기 들어 완전히 이제 다시 이제 폭삭 꼬그라지는 일도 있기는 했죠. 근데 저는 이게 좀 조심스럽고 위험한 전망이긴 한데 단기에는 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 그 단기가 이제 1년일지 2년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내려올 만한 힘은 있는데 장기로 봤을 때는 역시 상방이 좀 열려 있기는 하다이기는 해요. 그게 그나마 내려갈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우리의 성장이 높아진 덕분에 우리는 이제 금리를 더 인하하진 않고 이제 금리를 이제 최소한 여기서 스테이를 하는 와중에 미국이 금리를 낮추니까 아하. 즉 그동안 환율을 끌어올린 동력이 이 금리 차가 너무 예. 차이가 많았던 기간이 길었었다라면은 이제는 금리 차가 이제 좁혀지는 좁아지니까. 거에 대한 어떤 후행적인 그런 반응들로서 그러니까 금리 차라는 게 성장의 차이였는데 이 성장의 차이가 이제는 좀 좁혀지기는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반도체 덕분에 좋아지고 미국은 또 아주 좋은 상황에서 좀 덜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우리가 성장 덕분에 이게 환율에 대한 어떤 펀더먼털 자체는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다인 건데 이거는 살짝은 음모론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게 지금 대만 달러가 이제 미 달러 대비 대만 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와 예.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원이 미 달러 대비 어떻게 움직였는지 지금 지난 1년 예. 최근 1년을 보면 되게 유사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떨어졌던 시기와 올라가는 모습도 그렇고 네. 네, 이게 일본을 놓고 봐도 좀 유사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대만 세 나라 다 공통점은 이번에 미국한테 되게 되었죠. 그렇죠. 되어버린. 그러니까 각각 지금 일본 5,500억 불, 우리 3,500억 불, 대만은 지금 한창 협상 중인데 4,000억 불 투자해라, 내라. 한마디로 지금 이제 미국이 돈 가져와 라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3,500억 불이라는 이슈는 9월 이전에도 알려지긴 했지만 예. 에이펙 회담으로 인해서 뭔가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그냥 대출 혹은 뭐 보증 뭐 이런 거 아닐까 했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트럼프가 선불로 내 뭐 이런 말을 하더니 그 뒤로 이제 확 정치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뭐 매년 뭐 이제 200억 달러부터 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요소는 9월 전에는 아무도 프라이싱을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어떤 거다 보니까 이 3,500불을 한 번에 내라는 거는 이거는 나라 망하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리는 없다. 그럼 뭐라고 결론이 날 텐데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모르겠으니까 프라이싱 하지 말자 뭐 이랬었다가 결론이 난 거를 보고서는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게 매년 이 정도 부담이 생긴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것 때문에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확신을 못 가진 채 지금 막 점을 어디다 찍어야 되지? 라는 거기에 지금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음모론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지금 이 세 나라 환율이 대장은 일본이니까 엔화에 좀 페어링 돼서 같이 따라 움직인다라는 시각이 있죠. 그래서 엔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강해질 거다. 뭐 이 시각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엔화 약세는 미국이 지금 허락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이 서로 이러자라고 하고서 엔화 약세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또 경기 부양과 뭐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과 이런 걸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그런 일본 입장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 사실은 뭐 미국과 일본의 그런 금리나 환율의 관계는 워낙 옛날에도 다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고 막 플라자 합의 때도 그렇고. 그렇게 됐었던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이제 환율이 낮은 게 제조업에는 좋기는 하고 그리고 어차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지금 이들로부터 대미 투자를 받고 제조업 지금은 미국은 소비재보다는 이제 이런 자본재를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자국의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자본재를 댈 수 있는 나라가 일본, 한국, 대만 이런 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낮은 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렇죠. 달러 좀만 줘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한테 지금 제조업에 필요한 거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 화폐 가치는 당분간 좀 낮은 게 좋다. 그거를 이제 일본과도 이제 싸바싸바 해서 근데 그게 미국 입장에서 참 좋은데 한국, 일본, 대만 입장에서 보면은 미치는 거죠. 돈은 돈대로 갖다 줘야 되고 자국 동화는 약세니까 원화 기준으로 보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그렇죠. 이게 나가야 이제 우리가 생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또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제조업 입장에서는 뭐 살짝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된 요인이 좀 더 있기는 하고 왜냐면 환율이란 게 너무 급격히 오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주면 내가 이렇게 뭘 원화를 써서 뭘 만들었는데 그 만든 거의 가격은 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더 거니까 한다면 그 원화가 추가 약세로 간다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제로 그 수혜를 뭐 LG 이런 계열사들이 보면은 적자 나던 데가
갑자기 막 흑자나고 한 게 환율 덕분에 막 이런 그쵸.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분명히 우리가 국민 개개인으로서는 이게 돈 삭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죠. 우리는 원화를 벌고 원화의 있는데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원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요. 똑같은 이야기죠. GDP 네. 입장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게 똑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참 이 원화로 월급을 벌고 있는 우리는 힘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유튜버처럼 달러로 벌고 있는 분들은 좋다 뭐 이런 상황이고. 1,300원대 환전하지 말고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네. 뭐 저도 이제 1,300원대 작년에 뭐 많이 환전한 것도 좀 배가 아픕니다만 네. 결국엔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 대한민국 사람들, 저 기업인들, 유튜버들, 그 다음에 이제 서학개미들, 그 다음에 뭐 연금 IRP 이런 걸로 뭐 S&P 500 ETF 담고 계시는 분들 불러다가 앞으로 원화를 갖고 싶으세요? 달러를 갖고 싶으세요? 달러로 벌어온 거 원화로 환전하실 거예요? 막 물어보면 달러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거의 그렇겠죠. 물론 네. 이제 이게 뭐 또 원화 강세 갑자기 가고 나면 뭐 사람들의 생각 막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이게 그럼 달러 수요가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 봤을 땐 별로 안 보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만약에 저런 음모론에 의하면 그러면 또 이제 엔화 가치를 또 이제 계속 낮추기만은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순간 또 절상을 시키면은 우리도 그럼 같이 따라서 그렇죠. 올라갈 여지는 또 있기는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엔화가 너무 약세였던 이유는 이게 수출 기업들이 이제 해지를 하려면은 네. 해지 비용이 통상 미국과의 금리 차만큼이 해지 비용이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은 이제 일본 기준금리와 미국 기준금리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렇죠. 이 해칭 비용이 너무 크니까 예. 아무도 해지를 안 하는 그냥 달러를 해지하지 말지 뭐 그러니까 해지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달러가 그만큼 생겼을 때 그만큼 달러 매도를 한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의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본은 금리 인상하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하면 그렇죠. 요게 이제 좀 좁혀지니까 그러면 이제 슬슬 해지를 할 것이고 해지 수요가 아예 없다 해서 조금씩 생기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화폐가 좀 강세로 갈 수 있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제 기준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미국은 낮춰가면은 그만큼 해칭 비용이 좀 해칭 코스트가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해치를 안 했던 기업들이나 혹은 금융기관이 해치를 좀 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좀 약간 화폐 가치가 좀 이제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지금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이 너무 간과하고 있다라면은 지금 다 한쪽만 보이는 그렇죠. 한쪽만 보고 있으면 더 오를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좀 이제 그렇지만 근데 요 요소가 있긴 하니까 요 요소가 그러면 내려줄 때 어찌 보면은 야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네 라는 것이 또 우상한 보던 사람 말 달라져요. 그렇죠. 사람 그렇죠. 마음이 빨리 달러 환전해야겠다. 네. 유튜브 수익 들어온 거 빨리 환전하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기대가 조금은 이제 너무 공고했던 우상향 기대가 조금은 흔들리는 꺾이고. 것만으로도 이제 생각보다 좀 떨어질 수는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환율 하나가 신경 쓸 게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거의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그 결과물. 이게 어찌 보면 저는 뭐 차라리 좋은 거라고 보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음대로 미국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이런 것도 살 수가 없으니까 아예 통제하니까. 그렇죠. 통제가 되니까 이런 선택지가 없다 보니 그래서 금 수요로 엄청나게 몰려갔다. 그게 바로 금 가격이 올해 또 너무 많이 오른 이유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선택지라는 게 중국인과는 달리 있기는 한 거라서 뭐 이런 고민이 들 때 그 선택지는 최소한 있긴 한 거죠. 네. 좋습니다. 금리 얘기를 이제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미국도 보면 이게 참 조변석계 비슷하기도 하고 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 9월 10월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많이 내릴 거라고 그러다가 그렇죠. 뭐 한 11월 들어와서는 오히려 금리 이제 안 내릴 수 있다. 매파적인 발언들도 나오고 하니까 또 휘영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또 11월 말쯤 되면서 뭐 이제 뭐 12월 10일 미국 FOMC도 있습니다만 다시 또 금리 올릴 거라는 전망이 뭐 80몇 %로 올라가요.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어지러운데 근데 저는 한 2년 전부터도 이제 와이스트리트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이 장표에 있는 것처럼 미국은 지금 90년대 중반 상황과 되게 유사한 것 같다. 지금의 상황이. 그리고 그때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쉽게 잘 안 내려간 그런 어떤 근 30년의 중에 5번의 금리 인하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번 요 금리가 시원하게 내려가진 않고 내려갈 듯 뭐 하다가 좀 찔끔찔끔씩 내려가는 약간 그 모습인데 저 시기에 이 S&P 500 움직임을 보시면은 엄청나게들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IT와 테크 쪽이 두드러지게 올라간 게 좀 눈에 띄죠. 그리고 이때가 바로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었던. 근데 지금은 이제 유사하게도 AI 혁명이란 게 있는 시기인 건데, 그러면 야, 금리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들 올랐어? 라는 게, 이게 이래서 고금리가 유지됐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시고 투자를 막 해대니까 이 투자 덕분에 경기가 웬만해서는 잘 안 꺾이고 그래서 그냥 금리도 높은 수준을 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좀 선순환 피드백 같은 게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사실 2022년 11월에 챗GPT가 처음에 나오고 등판했을 때만 해도 야, 역시 미국이 최고다 이랬었는데 올해 초에 딥시크가 딱 나와버리니까 충격받아. 야, 이거 중국도 장난 아니구나. 이거 뒤처지면 큰일 난다. 지금 막 투자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중국과 격차를 벌려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투자를 더더욱 가속화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급기야 예상하지 못했던 3전 막 디램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된다. 막 지금 뭐 이게 다 지금 이 격차를 벌리기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투자를 더 빠르게 가속화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빅테크 사이에서도 내가 제 이기겠다라는 그런 선의의 경쟁의 결과도 있겠지만 확실히 중국도 지금 자극제가 된 측면이 좀 있기는 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마구 투자를 해대니까 GDP 같은 거는 지금 되게 여전히 미국도 보면은 좋은 상황에 있고 이 낙수 효과로 이제 급기야 이제 우리나라나 뭐 대만 이런 데들도 지금 성장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야, 미국은 저렇텐다라는 게 야, 미국이 이래서 저랬구나라는 게 지금 와서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야, 지표는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막 힘들다고 그래. 생활비가 너무 오르고 뭐 이제는 어포더빌리티라는 표현을 주로 많이 쓰던데 감당이 안 돼. 지금 이 생활 물가 수준이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막 나오고 뭔가 양극화 얘기 자꾸 나오고 근데 우리도 보면은 지금 언급해 주셨듯이 디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삼전 하이닉스는 너무 좋긴 할 텐데 앞으로 도대체 컴퓨터, 휴대폰 이런 거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까도 되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디램 가격 올라서 그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는 너무 좋은데 이런 걸 소비해야 되는 우리들은 디램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 센터 마구 때려지니까 미국도 지금 전기요금이 마구 올라가는데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이게 웬만한 걸 또 다 나중에 또 올려버리는 구독 서비스 얘네들도 아마 올릴 거고 뭐 하다못해 식품 같은 것도 이제 냉장하는데 더 비용 많이 드니까 이것도 또 올려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전기요금 또 인상 이게 또 이슈가 돼서 이런 식으로 또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데 그만큼 이게 가격도 올라서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힘들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은 거가 나한테 어떻게 좋은지는 잘 안 와닿는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바로바로 나한테 힘들다라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근데 이 자체가 바로 경제 지표들 막 성장률 좋게 나와 물가도 높게 나와 이 두 개 합쳐지면 이게 다 금리를 못 내리는 그런 요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근데 요건 되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내년 정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웬만해서 지금 빅테크들이 투자를 지금 가열차게 하는 분위기가 내년까지는 얘들이 지금 벌고 있는 돈이나 이제 재무적인 체력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아직은 더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런 IT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것도 내년까지는 지속이 되고 그래서 아마도 주식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둘 다 되게 웬만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펀더멘털이 좋은 상황은 지속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식 좋고 채권은 안 좋고 이 상황이 일단은 내년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시나리오처럼 AI 때문에 뭐 전력 수요 높아지고 그러면은 또 그게 전력 비용도 증가시키고 물가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는데 그게 언제부터 이제 촉발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미국 내에서도 엄청난 AI 투자는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저금리를 선호하고 그래서 뭐 연준 의장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부딪히고 있네요. 네, 맞아요. 지금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은 결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선전포고만 안 했지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근데 기술 전쟁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두 나라 다 엄청난 투자를 이쪽 분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그쪽으로 투자를 막 해야 되다 보니 부동산은 지금 거의 뭐 포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왕커 이런 옛날로 치면은 제일 좋은 디벨로퍼가 지금 뭐 부도가 나느니 많이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돈이 야 이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거 일로 갈 돈 어딨냐 이러면서 지금 중국도 완전히 이쪽으로 AI야 로봇이야 4차 하고 산업이야 있고 하면서 부동산 떨어지든 말든 이러고 있고 미국도 약간 그런 모드. 그 예전에 그 미국과 소련의 그 우주 개척 경쟁 할 그런 때처럼 경쟁을 할 때처럼 쏟아붓는 거죠. 뭐 레이건
것처럼. 때 했듯이 막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정부 부채는 더 뭔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가 지금 벌어지고 그러고 있는 건데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내러티브는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앞으로 계속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서 이게 너무 가고 좋기는 있죠. 하죠. 그리고 네. 실제로도 많이들 올랐고요. 역시 AI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싸지만 더 오를 거야라는 어떤 그걸 정당화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죠. 정당화시켜주고 있죠.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게 미국이나 중국이나 버블이 터지는 것도 역시 저 어떤 나오면 그림이에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뭐냐면 어떤 자산 가격이 A에서 B로 우상향을 할 때 네. 빨간 선처럼 가는 경로랑 어. 파란 선처럼 가는 경로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빨간 선처럼 가면은 이게 버블 붕괴고 이렇게 되면 뭐 거의 웬만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계속 사들어가기 때문에 예. 더 오를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 포모 가서 사들어가다가 이렇게 되면 모두가 이제 손실을 보게 되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모든 버블의 폭락이 이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또 일본의 90년대 이제 버블 붕괴라든가 이게 다 이런 모습이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둘 다 미국이 되게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한 것 중에 하나가 그놈의 이제 그 주택 버블 때문에 그거 뒤처리하느라 중국을 밟아야 될 타이밍을 놓쳤다. 그래서 더 힘들어졌다 지금. 그때 일찍 밟았을수록 더 빨리 얘를 일본 이렇게 치우듯이 했을 텐데 예. 우리가 그때 서브프라임 대응하느라 우리 집 불난 거 대응하느라 에너지를 거기다 2010년대를 보내버린 바람에 이게 지금 그 사이에 중국은 저렇게 괴물이 됐고 그래서 2010년대 제조업이 엄청나게 올라왔고 그렇죠. 사실 뭐 2010년대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 좋았던 게 조선도 좋았던 좋았던 했던 게 또 중후장대 중국 덕분에 좋아도 막 차화정 네. 장세 왔던 게 중국 덕분이었는데 그렇죠. 였기도 했죠. 그리고 중국은 반대로 중국이 제일 많이 스터디한 게 우리나라 외환위기랑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거든요.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이제 그 미국 말 듣고 내수 키우다가 괜히 부동산 버블 생겼다가 꺼져서 예, 예. 저 나라가 이제 완전 지금 나락가고. 2인자도 안 되는 나락이 가버렸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어떻게든 지금 누르면서 그렇죠. 지금 부동산을 어찌 보면 거의 일부러 누르다시피 지금 4년 넘게 지금 부동산이 중국 부동산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중국인도 부동산 되게 사랑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내리면 거의 폭동이 날 만한 분위기인데 이거를 지금 다 끄고 있고 끄는 와중에는 지금 또 올해 초엔 또 이제 딥시크가 나와서 뭔가 국뽕 막 이제 야 우리도 이렇게 된다 하면서 지금 이 불만을 우리가 기술로 지금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잠재우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죠. AI, 로봇, 반도체 쪽으로 이제 육성을 시킨다. 막 이렇게 또 몰아가고 네. 있고. 그래서 중국이야 뭐 어차피 일종의 그 공산당 일당 국가니까 그냥 탁 이런 식으로 버블을 잡고 가면 되는데 미국은 이게 좀 힘든 국가잖아요. 이거를 정부가 막 갑자기 막 자산 가격들을 막 할 수는 통제하거나 할 없으니까.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네. 그림이 네. 상징적으로 위쪽으로 볼록하게 가는 빨간 루트는 미국이고 밑에 쪽에서 뭔가 눌러가면서 관리하면서 가는 밑에 파란 선은 중국에 가깝다? 저는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미국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예. 미국도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어떻게든 지금 물밑에서 계속 하고 있다. 아니 라는 근데 거죠. 트럼프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준금리 뭐 1%까지 낮춰야 된다. 계속 네네네.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그러면 그렇죠. 저 빨간 선처럼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예. 올해만 해도 두 번의 미국 장이 조정이 있었는데 예.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1월에 한 번 있었죠. 근데 네. 돌아보면 4월 달은 트럼프가 망가뜨렸고 네. 11월은 연준이 망가뜨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마치 금리나 매파적바를 하면서. 그렇죠. 이제 금리나 안 할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던지면서 이제 그랬고 예. 4월은 뭐 모두가 과세품. 기억하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그랬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증시나 뭔가 그런 분위기가 좋을 때 트럼프가 돌변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또 중국 야시 하면서 이렇게 갑자기 막 공격을 해서 트럼프 일기 때 돌아보면 좋아질람 치면은 트럼프가 또 난리쳐서 이게 빠지고. 증시가 빠져버리고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빠지면은 됐었거든요. 트럼프가 또 지금 주식을 사라. 뭐 그런 식으로 또 리딩하자, 하면서 리딩. 그렇죠. 리딩 많이 하죠. 네. 글로벌 일탈.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도 리딩을 하되 이게 막 여러분 이렇게 돼요가 아니라 이쯤 되면 한번 밟았다가 다시 리딩하고 약간 좀 그런 환장하네, 환장. 이제 그런 식의 네.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야. 그러다 보니 지금도 올 한 해 어떤 전망을 좀 아마 하나의 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 사실 뭐 미국 주식 비싼 건 누구나 다 잘 알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기는 하죠. 그런데 비싼 거를 비싸지만 괜찮다, 더 오를 거다라는 게 정당화 되려면 뭔가 버블이 올 수밖에 없다. 화폐 가치가 이제 타락한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앞세우는 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포인트들이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을 파월에서 이제 뭐 케빈 애씑 같은 이제 네. 트럼프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할 거다. 그리고 뭐 양적 완화를 재개할 거다.
다시 옛날에 하듯이 연준이 막 자산을 사주는 그런 거 할 거다. 그리고 선거도 있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정부들이 돈을 계속 푼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유동성이 앞으로 계속 넘칠 거니까 주식 지금이라도 사세요. 뭐라도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저는 뭐 이 얘기들이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 얘기들마다 하나씩 치명적인 어떤 약점, 아킬레스건들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파월에서 교체가 뭐 되죠. 이제 당연히 될 뭐 건데. 임기가 당연히 내년 2월에 끝나고 이사로서 임기도 5월에 되는 끝나고. 거니까요. 예. 그러면 저는 그 차이가 파월이었더라면 한 2번 내릴 게 이 사람이 됨으로써 3번 내릴 수는 있어도 4번, 5번 이렇게 내리는 일이 있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일단은 진짜 트럼프의 말처럼 지금 3% 후반에 있는 기준금리를 1%까지 낮추면 네. 뭐 그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까지 되긴 그런 게 왜냐면 연준이 지금도 양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야 된다와 내리면 안 된다가 네. 그럴 때 바로 딱 의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동률일 때는 의장이 캐스팅 보트 그쪽 캐스팅 보트를 주니까 예. 그러니까 의장이 생각한 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동률인데 그러면 좋아요. 이제 파월에서 해시스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생각해볼 포인트가 지금 또 연준 후보로 올라와 있는 이제 보우먼이라든가 크리스토퍼 월러 이런 분들이 지금은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금리 인하를 주장해 온 거는 좀 살짝 좀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 근래 이야기. 예, 저 좀 약간 연준 의장을 좀 이제 후보에도 올라 있으니까 일단 되고 보자. 뭔가 좀 사람의 마음이다. 자리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뭐 저라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50대 50이라면 예. 그러면 야,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나한테도 더 좋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건조가 만약에 7대 3이면 70을 가겠지만 내 마음도 5대 5면 그러면 이렇게 가지 네. 이랬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 두 분이 물 먹고 나면 네. 그러면 굳이 에라버리겠다. 내가 뭐 이렇게 인하만 주장할 필요 있나? 뭐 이제 인플레도 위험 올 것 같고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지라고 해서 지금은 이 두 분이 계속 확실한 인하의 두 표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물 먹고 나면 이 두 표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다. 뭐 해시스라는 사람은 와서 계속 인하 쪽으로 할지 몰라도 나머지 지금 투표권자들이 그 중에서도 이 나머지 투표권자 중에서도 계속 인하 쪽으로 섰던 2명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힘의 균형이란 게 이렇게 연준 의장 한 명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파월일 때라면 한 번 내릴 게 2번 내려질지는 몰라도 뭐 그보다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저금리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거 일단은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QE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연준은 지금은 이제 자산 축소는 멈췄는데 그거를 이제 뭐 약간은 어려운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제 QT는 종료를 했는데 근데 앞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MBS 같은 장기채를 그거를 장기채로 다시 산 게 아니라 단기채로 사면서 보유 자산의 만기를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자산 가격이 좋으려면은 장기채를 사줘야 그래야 장기금리가 내려가고 그게 이제 자산 가격을 올리는 건데 근데 단기채를 사들어가겠다라고 한 거는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미 국채금리 발행 부담을 그거를 좀 이제 좀 줄여주는 약간 그러면서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의 안정을 좀 이렇게 챙기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겠다로 보여지거든요. 연준이 뭔가 시장에 수급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가 보면은 다 이제 버블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러니까 버블이 갈 수밖에 없어라고는 하지만 물밑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연준이나 정부나 버블이 되게 안 생기도록 뭔가 견제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실 그게 본질이죠. 그렇죠. 그들의 역할이고 물가 안정 중요하고 사실은 하고 있다라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SLR이라고 해서 이제 그것도 뭐 은행들 규제 풀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국채를 막 마음껏 살 수 있게 돼서 뭐 이제 그런 국채를 엄청 발행해도 금리를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국채가 낮은 금리가 유지가 되도록 그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에 SLR을 조금 완화해주긴 했지만 국채에 대해서 완화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이게 법으로 원하는 진영의 얘기는 바라보는 목표는 여긴데 자꾸 거기에 뭔가 미달하는 못 미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결과물들은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말로만 유동성?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모든 거는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요 표처럼 이거를 경계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나 정부나 계속 약간 이런 쪽으로 누르면서 좀 누르면서 워워하면서 좀 워워하면서 근데 사실 저것도 가는 것 우상향은 같다. 우상향이에요. 물론 그렇죠. 예, 우상향을 하되 네. 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너무 버블로 가지 않게 한 번씩 터트리는 약간 그런 우상향, 흔히 말하는 건강한 조정이라는 거를 계속 중간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도 예, 예. 만약에 왼쪽과 같은 이런 논리로 인해서 또 작년 9월달, 10월달에 다 그랬잖아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화폐 가치가 휴지가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막 쫙쫙 이렇게 네. 갔었는데 이 얘기들도 다 그 동일한 논리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들인데 그런 것 때문에 오르면은 그러면 그거는 그때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할 거면은 오히려 분할 매도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매수는 하지 말고 매도도 하지 말고 지켜보고 시장의 낙관론이 네, 팽배할 팽배할 때는. 그런데 이제 그 낙관론에 실망을 주는 일들이 내년에도 분명히 저렇게 금리를 반복되면서 그렇죠. 인하할 것 같다가 안 한다거나 양적 완화를 할 거란 기대가 있지만 그걸 연준은 뭐 이렇게 무산시킨다거나 네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조정을 받으면 그럴 때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역발상 투자를 하는 게 올해도 좋았듯이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한창 전쟁 중인데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터지면 이게 먼저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이 안 터지게 하는 것은 일종의 수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공격이라면 버블이 안 터지도록 관리하는 건 일종의 수비,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를 좀 같이 이 두 나라 다 해나간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투자에 그러네요. 동참을 하면은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비 경쟁을 하듯이 AI 투자 전쟁은 계속해야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버블이 터지지 않게 관리는 해야 하니 네, 투자자들은 이 양쪽을 다 보면서 역발상으로 이용을 하자. 맞습니다. 오, 네. 간명해졌습니다. 네. 이제. 오. 그러면서 채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거 하나를 좀 제가 같이 강조하고 싶은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채권을 국채를 막 발행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돈 푸는 거다. 당연히 돈을 푸는 거죠.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돈 푸니까 그래서 돈이 흔해지고 돈값이 싸진다 이렇게로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저는 지금은 보시면은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보는데 확실히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국채 발행 금리가 낮고요. 정부 부채 비율이 높은 데일수록 유럽처럼. 예, 그렇죠. 금리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정부가 막 옛날에 일본이 특히 그랬죠. 막 아무리 국채를 늘려도 금리가 안 오르고 화폐 가치만 더 타락하고 했는데 이제는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는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본에서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선진국이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뭐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도식화한 거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요 장표를 보시면은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한동안 총공급은 저 위에 있는데 총수요는 저 아래에 있는 구조적인 공급 과잉의 시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공급은 자유무역인 와중에 중국이나 동남아가 막 과잉 생산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유무역을 하니까 이것들을 또 이제 쉽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 총수요는 버블 붕괴 이후로 당연히 막 다들 힘들었고. 빚 갚느라 막 힘들고 그리고 정부도 이렇게 부실된 금융기관들 지원하느라 이 다른 데다가 돈 쓸 투자할 겨를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일단 공급망이 붕괴돼서 옛날보다는 이 공급이라는 것도 좀 약간 이게 내려왔고. 레벨이 낮아졌는데 이제는 이 선진국들이 특히 미국과 유럽이 가계열한 기업 부채 부담을 많이 줄여놓은 와중에 빅테크나 이런 데들이 대규모 투자까지 하니까 이거는 올라와 버림으로써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총공급이 총수요보다 너무 높게 있으면 흔히 이럴 때 경제학자들이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을 써서 이 수요를 올려라.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둘이 만나서 균형을 이루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경제는. 그래서 올려라. 그런 식으로 해라라고 해서 그때는 통화정책을 마구 썼단 말이에요. 저금리와 이제 양적 완화. 수요를 부양시키기 그렇죠. 위해서.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해도 그래도 이 정도였었던 시기니까 여전히 수요가 공급보다 밑에 있으면 인플레이션이란 게 안 생기고 그렇죠. 공급이 그래도 초과 공급 그렇죠. 상태니까. 인플레가 안 생기기 때문에 금리도 안 오르고 그런데 지금은 아까 보여드린 그 표처럼 공급은 뭔가 이렇게 공급망이 붕괴돼서 이렇게 낮아졌는데 수요는 이렇게 올라왔다 보니 조금만 부양을 해도 얘가 탁탁 이렇게 위로 쳐버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게 이게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이 항상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금리도 이게 인플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쉽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이제 성장도 과거보다는 쉽게 올라간다라는 거라서 성장과 인플레가 과거보다는 쉽게 올라가는 시기라서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돈 풀면 금리가 오르는 시기다. 꺾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정부가 막 이렇게 국채를 아무리 발행을 해도 금리가 안 오르니까 그러면 돈값이 싸진다. 이 말이 맞는데 이제는 뭐 국채 발행이 는다?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돈값이니까 이게 오히려 돈값이 더 비싸진다라고 볼 수 있는. 자연스럽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금리가 오름으로써 이게 제어가 되는 거죠. 돈값이 무분별하게 싸지는 게 아닌
그런 시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부양을 해도 수요는 팍팍 튀어버리고 물가도 팍팍 올라버리는데 그것 때문에 또 금리가 다시 또 금세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게 또 진정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 안에서 막 바닥바닥 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 수요가? 맞습니다. 네. 그게 바로 근 한 2년 가까이 미국이 보여준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게 어떤 수혜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넘어온,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까지 그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 돼서 어찌 보면 미국의 전례가 이제 우리나라의 앞날 같을 수 있다. 근데 거기다 원화는 또 약세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고 반도체는 돈을 잘 벌고 발 걸고 이거는 여러모로 금리가 쉽게 낮아지기는 어려운 요소들인 거죠. 방금 언급하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 수요는 내수가 좋은 그 수요가 아니라 아주 일부 수출 품목이 좋아져서 촉발되는 AI 어떻게 보면 버블에 가까운 투자로 인해서 촉발되는 그 수요. 예, 물론 또 환율. 물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채권 쪽은 그러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그럼 경기가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댓글에 막 엄청 화내는 댓글들이 올라오거든요. 경기가 지금 말이 되냐 막 이렇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전년 대비라는 차원에서 실제로도 지금 보면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것도 되게 이렇게 딱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유정현 애널리스트 같은 분은 이제 제가 그 그래프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소비 담당 애널리스트, 소비자 그렇죠. 담당. 네네네. 그분이 이제 항상 강조한 그래프 보면 반도체 수출이 늘면은 우리나라의 소비도 늘어나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렇게 삼전 하이닉스가 좋으면 내수도 어느 정도 소비도 좀 더 돈다. 근데 저도 그게 지금은 약간의 좀 이제 반례와 좀 긍정적인 면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래 그거는 옛날에는 수출이 좋아지면 환율이 안정이 됐었고 옛날에는 그러면 환율이 안정되면은 어느 나라나 환율이 안정되거나 절상되는 게 내수에는 분명히 더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환율이 700원일 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었듯이 삼저 호황. 네. 근데 지금은 수출이 잘 돼도 환율이 높으니까 환율이 너무 높으면 내수가 좋기는 어렵죠. 힘들다라는 게 그동안의 생각인데 근데 지금 좀 약간 좀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을 한 게 외국인 관광객이 지금 너무 많이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높아진 덕분에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 너무 싸다 하면서들 마구 와서 물가 싸다 막 호텔이나 막 이런 데 지금 최고가를 막 찍고 있고 거기다가 이건 좀 약간 슬프고도 좀 우픈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웃바운드로 해외로 나가는 내년 해외여행 티켓이 항공 티켓이 지금 되게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죠. 해외여행가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그러니까 해외여행들을 못 나가니까 대신에 이제 국내에서 소비들을 한다. 어찌 보면 코로나 때 내수 좋았던 이유가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랬듯이 약간은 이상한 방식이지만 그러네요. 이제 해외를 못 나가서 국내에서 또 소비를 하는 또 그래서 이게 내수가 무작정 죽어나가지도 않는 거고 그렇죠. 원화가 또 무작정 약세로 가진 또 않는 거고 네네네. 여러분 경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묘하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금리 높아졌어. 금리가 높아져서 괴로운 섹터들이 있죠. 한데 돌아보면 이렇게 좋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또 높아진 거다라고 이 좋아진 측면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식이든 뭐든 투자를 하려면 그래? 그러면 호텔 이런 것도 막 좋을 거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쪽 관련된 투자나 주식을 해서 벌 수 있겠듯이 그냥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순환론적 관점으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앞에서도 환율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고 국내 금리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고 시장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할 지점을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처럼. 오, 재밌습니다. 라이프 자산운용 배문성 이사와 함께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이야기로 들어가요. 부동산이 참 어딜 가나 얘기를 해도 이제는 한 몇 년 전과는 달리 진짜 거의 축창 들고 막 댓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어찌 보면은 좀 그만큼 어찌 보면 지난 2년 사이에도 나의 전 재산이 이제 집에 아파트에 묶인 분들이 많아졌구나. 어쩔 수 없이 한 70%의 자산이 또 부동산 비중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부정적인 멘트를 하면은 되게 좀 여론의 부담이 있기는 한데 저는 그냥 소신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공부해야죠. 들어야죠. 다양한 의견을 또 들어야 되는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정부 들어서서 그 6.27 때도 그렇고 11.5도 그렇고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2번 나왔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9.7 공급 대책은 좀 실패로 귀결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수요 억제책을 좀 먼저 평가부터 해주세요. 일단은 상승세는 멈췄는데 이게 그냥 거래를 묶어 놓으면서 상승세가 멈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 쓰면 되게 싫어하시던데 뭐 주식시장에서도 뭐 그 사이드카라든가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뭐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예. 너무 과열이 됐을 때 이제 예. 아예 그냥 거래를 거래 이제 정지를 시켜버리는. 예. 저는 그래서 이번 그런 대책을 이제 서킷 브레이커라는 식의 표현을 썼더니 야씨 아파트 주거를 가지고 어떻게 무슨 주식에 비교하냐 이제 뭐 그렇죠.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와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특히 제일 뜨거웠던 데가 마포, 성동, 강동 이런 한강변이었는데 왜냐면 강남 3구는 워낙 가격이 높았다 보니까 예. 거기서의 상승률로 따지면은 이제 확실히 좀 목에 차는 모습은 있었는데 특히 마포, 성동, 강동이 올해 토어제 풀리고 나서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마포에 연초에 한 19억 하던 아파트가 9월까지 보면 한 26억까지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한 반년 정도의 기간 동안 한 30% 가까이 오르는 일이 생기니까. 근데 사실 그 반년 사이에 어떤 내러티브도 달라진 건 없어요. 반년 사이에 부동산 시장이 뭐 확 다를 건 없거든요. 예. 항상 작년부터나 재작년부터나 부동산 시장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 금리 인하할 거다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폐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 그렇죠. 금리 인하 그리고 다른 하나가 공급 부족. 그냥 두 가지죠. 오로지 그 두 가지. 강력한 두 가지. 항상 그 두 가지고 그 두 가지는 작년 연말에도 올 초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그런데 공교롭게 토어제 풀었더니 그냥 막 그 두 가지 논리 때문에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면서 막 30%를 빡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분명히 이제 과열이라는 그런 판단도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야, 이 과열은 한 번은 이제 아예 거래 정지에 준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좀 섰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다급했던 거죠. 그렇죠. 이거를 두꺼비 좀 내려야 됐던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뒀다가는 계속 더 올라가는 왜냐면은 정말 그때 저도 계속 그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강남 3구가 토어제로 지정돼 버리니까 아직은 갭 투자가 가능한 마포, 성동, 강동 이런 지역으로 몰려갔고 근데 그 몰려간 것도 이제 지방의 부자 이런 분들이 그냥 전화해서 지금 갭 투자 쓴 거 뭐 있냐 한 다음에 뭐 있다 하면 바로 그냥 돈을 그냥 집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니까 막 이미 서울에 강남이나 이런 데 집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다주택자 규제 뭐 취득세 중과 이런 게 너무 세니까 다주택자가 추가 투자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의 원정 맞습니다. 지방에 나 빌딩 팔고 마포 아파트, 성동 아파트 하나 사겠다. 이거로 바꾸겠다. 혹은 뭐 지방에 이제 의사에서 저 되게 이제 돈은 많으신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나는 지방에서 의사하느라 근데 서울에서 나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 서울 집 가진 거 그거로 저렇게들 부자 되고 못 참겠다. 막 뭐 여러 가지 지방의 이 소외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소외 심리까지 같이 겹쳐서 더 늦기 전에 지방은 이거 갖고 있어봐야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떨어질 것만 같고 이거 이참에 팔고 아직은 갭 투자 가능한 저 한강변 아파트들을 사자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매도자들도 아니까 그냥 걷어들이고 그냥 호가를 계속 더 높이고 설마 이 호가에도 살까 싶은데 그거를 막 이제 체결을 막 딱딱 시키면서들 사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수요 과열 양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5년 상반기에도 미쳤었고 11호 대책 나오기 직전까지도 뭐 집주인들은 계좌번호 안 주고 네 그런 양상이 계속됐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금리 인하랑 이제 공급 부족 외에도 민주당이 되면 또 이제 집값이 폭등한다 같은 이런 이제 그런 내러티브까지 다 같이 겹치면서 이게 조바심을 이제 너무 끌어올렸고 그 조바심이 어찌 보면은 마포, 성동, 강동은 사실 상반기까지는 진짜 빚을 많이 내가면서들 공인중개사분들 말씀 들어보면 빚을 한 10에서 12억 막 이렇게씩 내면서들 사다가 똘똘한 채 살려고 그렇죠. 살려고 그러다가 대출 규제가 딱 이제 6억까지만 하는 걸로 딱 생기고 나니까 아직은 갭 투자는 되네 하면서 이제 조금 더 현금 여력 있는 그렇죠. 있는 분들이 이제 수요는 분명히 들어왔고. 10억, 12억까지 대출 받았던 분들 이런 수요는 사라졌지만 먼저 탈락. 예. 하지만 이제 갭 투자로는 살 수 있는 수요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제 쫙쫙 이제 들어오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는 갭 투자도 막아야겠다 하면서 이제 아예 서울 전역을 그냥 딱 토어제로 이제 묶어버리는 뭐 그런 지경으로까지 어찌 보면 뭐 이게 시장은 옳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항상 보는 게 시장은 항상 또 시장 실패라는 것도 이게 버블을 한 거는 꺼지고 나봐야 아는 거라서 아직은 안 꺼졌으니까 우리가 이러지 사실 벌써 그 내러티브 중에 하나 틀렸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내러티브가 되게 이제 막 사실상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금리 인하 끝났다고 채권시장은 이제 벌써 이게 온 거고 그냥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상반기에 비해 지금 시장 금리는 5-60bp씩 올라버렸고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지금 대출 금리라든가 이런 거 다 부담을 올려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022년에도 금리 올랐다는 걸로 막 저기 강남나 이런 데도 조정이 왔는데 맞아요, 22년. 네, 유사한 그때만큼 지금 금리가 급격히 오른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강력한 수요 억제책으로 일단 잡히기는 했으나 말 그대로 그건 거래이고
두꺼비 집 내렸으면은 언젠간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거주 이전의 자유도 그렇고 네. 지금 다 이제 동결만 해놓은 건데 시장이 또 한번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정부도 약속을 한 게 추가 공급 대책 아닙니까? 근데 네. 사실 97 공급 대책 2030년까지 135만 호 뭐랬더라 이거 착공 그쵸. 기준으로 내놨을 때 그 연간 이후에 27만 오히려 원씩은 네, 하겠다 착공을. 공급 대책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더 불타올랐어요. 아 네. 저거 안 된다 네. 이러면서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실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연말로 가고 있긴 한데 연내에 뭔가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가이드라도 주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공급이 뭐 빵 굽듯이 금방 되는 건 아니야라는 학습 효과를 가진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드린 말씀들이 워낙에 다수의 전문가 얘기들과는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싫어하실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공급 대책이 집값을 안정화시킨 사례는 전혀 없거든요. 과거에도. 옛날 거의 노태우 정부 그렇죠. 때였습니다. 많이들 말씀하신 게 노태우 정부 사례이고 그땐 너무 그 다음에는 많았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 뭐 요 얘기도 이제 공급으로 집값을 잡은 사례로 많이들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일단 요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사실은 옛날 집값은 우리나라가 집값의 실거래가를 취합한 게 2006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그 과거는 사실 다 어떤 그냥 쌓여있는 호가 자료들 뭐 이렇게 그런 지수들밖에 안 남아있는데 네. 뭐 그거라도 아쉽지만 그거라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노태우 정부가 1987년에 대선 때 예. 공약으로 주택 20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게 얼마나 컸으면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도 큰 소재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보시면 정작 87년에 이걸 발표했는데 88, 89, 90년은 우리나라 집값이 제일 급등했었던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예, 그 이후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은 심지어 전국이거든요. 전국의 지수가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정도였어요.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얼마나 많이 올랐었겠습니까? 저 기간 동안. 발표 이후에는 그쵸. 계속 올랐다. 그렇죠. 발표 200만 원 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사람들은 뭐 그게 뭐지? 그냥 그거보다는 올림픽이나 막 이런 거나 더 신경 쓰면서 뭐 올림픽 전후에서 워낙 경기 좋았던 거는 다들 기억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서 특히나 올림픽도 서울에서 열리고 하니 그쵸. 서울로 막 또 인구도 계속 그때 몰리던 그쵸. 시기고. 그래서 이때 이 발표 후에 3년 동안이나 집값이 급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91년부터 이제 일산 분당이 막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슥 이제 안정기가 네. 이렇게 오기는 했죠. 근데 이거를 두고 그러면 야 그래 역시 때려 지으니까 이제 그 뒤로 안정되지 않았냐. 시차를 두고. 예, 라고는 하는데 근데 저는 생각하기에는 모든 시장 가격이란 게 급등하고 나면 예. 거기서 더 급등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급등의 어떤 후과로서 좀 안정이 된 조정비. 측면도 있을 거고 그리고 확실히 이때가 경제 성장률이 요 뒤보다는 좋았던 워낙에 88 올림픽과 이런 것들로 그 인해서 효과. 예, 워낙 좋았던 시기에서 좀 둔화가 된 시기라는 이런 것도 좀 같이 작동을 좀 한 거지 이렇게 오로지 공급만으로 이렇게 잡았다라고 보기는 근데 어쨌든 뭐 자연 조정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공급은 확실히 일조를 했고 예. 여기서 결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은 공급 계획이 집값을 잡았었냐?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네. 과거의 사례를 봐도. 그거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네.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과거로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가 참 집값을 잡는데 심지어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도 줄여버린 그러니까 강남이 실제로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저 네네네. 시기에는. 그래서 어찌 보면 야 어떻게 옛날 저런 일이 있었냐 싶을 정도의 그런 이상적인 거를 좀 달성했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때 야 보금자리 주택이 뭐 이제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보시면 보금자리 주택의 공급지가 다 그때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공급하기로 되어 있던 거다 보니까 네. 인서울은 이 서울 3곡, 4곡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3곡, 4곡도 보시면은 강남 서초긴 하지만 약간 그 강남 서초 중심으로 가기는 교통이 좀 불편한 예. 곳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그린벨트였었던 곳이다 예, 보니까 예.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공급 계획이었는데 사실상 나중에는 여기 서울 고덕이라든가 과천지정타라든가 이런 데들은 계획은 이랬는데 당시 하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도 반대를 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제대로 그냥 공급이 안 된. 무산되거나 아니면 그냥 공급 계획이 훨씬 더 축소되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인서울도 아닌 이런 데들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과연 먹힐까? 사실 97 대책이나 하다못해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11월에 발표했던 게 서리풀에 2만 세대 공급하겠다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보금자리 주택 때보다도 어찌 보면은 더 입지나 양이나 상당히
강력한 너무 좋은 입지에 그렇게 네, 2만 네, 세대나 낸다고 하니까 네. 그런 발표를 했지만 그 뒤에 서초구 집값은 뭐 아시다시피 더더욱 폭등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공급 계획 발표가 집값을 안정화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예 기대치를 높일 필요가 없는 일이다. 과거에도 공급 계획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냈어도 심지어 노태우 200만 호라는 그 신화적인 그것도 공급 계획이 집값을 바로 안정화시키진 않았다. 그러니 어찌 보면 공급 계획 어떻게 나온지 보겠어. 이거를 가지고 기대했다가 실망 그래서 달린다. 이거는 글쎄 공급 계획에 기대치를 둘 필요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계획은 계획일 계획이고. 그래서 실제 입주장이 돼야 실질적인 이제 가격에도 뭐 전세 가격에도 그렇고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을 텐데 뭔가 그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리로 이제 인플레이션 잡을 때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같이 잡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죠. 맞습니다. 부동산도 역시나 기대 심리를 잡아야 하니까 5년 뒤라도 뭔가 공급 이만큼 하겠소라고 기대 심리를 잡아놓고 당장에 뭐라도 이제 풀어야 되는 건데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1호 서울을 다 또 경기 지역 일부까지 토호제로 묶어버린 거 영원히 갈 수도 없고 얼마 갈 수 전에 없죠. 네. 대통령실 그 김용범 정책실장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본인들도 실토하더라고요. 이거는 네. 임시적인 정책이라 풀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이걸 언제 풀 것인지 혹여나 공급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히지 않은 상황에서나 풀 수 있을지 그럼 푼다면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토어제를 그땐 정말 서킷 브레이커 딱 거느라 정말 너무 광범위하게 걸은 느낌이긴 했어요. 그래서 슬슬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렇죠. 예, 약간 사실상 서울 동북부나 이제 서남권은 별로 이렇게 집값 오른 데도 아니고 뭐 이렇게 과열되지도 않는데 근데 이제 같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다 같이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도 뭐 순차적으로 이제 좀 해제를 해 나가는 게 맞고 아마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은 들기는 순차적인 해제. 네, 좀 들기는 하고요. 그런데 말씀처럼 공급 대책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어쨌든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 이런 새집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뭐 계획으로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너무 중요한 포인트는 기대 심리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사람이 누구나 두 번 똑같은 일을 겪으면 그거를 패턴으로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네. 두 번만으로. 맞아요. 두 번 같은 경험하면 다음에도 이럴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 뭐 뇌과학 심리학에도 나오는 네, 건데 그렇죠. 패턴을 만드는 걸 참 좋아한다. 네네네. 거기서 막 뭔가 패턴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죠. 의미 부여하려고 네. 하고. 그래서 두 번만 겪어도 다음에도 이럴 거다라고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그렇다고 예.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딱 그 썰이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오른다. 이게 지금 두 번의 사례가 지금 그렇죠. 너무 강력하긴 했어요. 그렇죠. 노무현 문재인 네. 정부 이랬으니까 이번에 또 민주당 내 하는 그게 또 하나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과거 서울의 집값이 네. 약세장이었던 시기는 이제 푸른색으로 음영 처리한 건데요. 보시면 최근 추이예요. 최근 10년에는 약세장이 두 번이 있기는 했어요. 네네네. 두 번이 있기는 했는데 이 두 번이 기간이 반년 정도밖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채 1년이 안 됐었다는 거죠. 짧은 약세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10년의 경험에서 두 번이나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설사 약세장이 와도 그 기간은 짧고 그러고 바로 V자 반등을 한다. 그런 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때는 보시다시피 사실 이 모든 약세장은 미국 주식도 그렇고 우리나라 아파트도 그렇고 금리 인상이 어떤 약세의 트리거가 분명히 되기는 합니다. 보시면 이 약세장들이 다 금리 인상일 때 약세장의 어떤 트리거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이때도 금리를 한 초저금리지만 두 번쯤 올렸을 때 이제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좀 흔들렸었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오면서 다시 금리를 쫙 내릴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니까 안 그래도 저금리인데 더 초저금리로 가버리니까 집값이 이렇게 돼버렸고 네. 그리고 요거는 상당히 집값을 흔드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2022년에 막 역전세난과 막 갑자기 막 강남도 20%씩 떨어지는 일이 생겼었는데 당시 이제 둔촌주공 살리기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정부가 워낙 강력하게 이 좀 닫히는 정책 신생아 특례 뭐 신혼부부 특례도 그렇죠. 많이 주택도시기금 같은 것도 이제 한 40조 정도나 이제 여유자금을 이제 써가면서 좀 부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번의 조정기가 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껏해 한 반년 정도였었다 보니 이제 서울 아파트는 그렇죠. 이제 뭐 조정이란 없고 와도 일시적이다인 거죠.
벌어지는 건 잠시. 그렇죠. 이게 예.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네, 학습이 된 건데 보시면 저는 이제 과거 통상 이제 2008년부터 2015년 요때 건설업 애널리스트를 했어서 이 이명박 정부 시기를 똑똑하게 기억을 하는데 네. 근데 요 시기는 약세장이 상당히 길었었거든요. 특히나 서울 그리고 비싼 집일수록 더 이제 조정을 많이 받는. 저게 그 박근혜 정부 초반까지 이어져서 결국에는 맞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빚내서 집사라로 빚내서 이어지고 집사로까지 네, 이어지고 차를 두고 바닥치고 올라왔던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갔었죠. 예. 그런데 이때 보면은 사실은 그때 그래서 그럼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이렇게 약세장이 길었냐 하면은 예. 그냥 쉽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있었잖아. 그래서 뭐 금융위기의 여파로 뭐 그랬나 보지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지만 근데 저희가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금융위기는 약간 미국과 유럽 쪽의 일이었고 우리는 중국 덕분에 저 시기 굉장히 좋았었던 시기거든요. 맞아요. 2010년대 환율도 굉장히 그렇죠. 안정적이고 예. 수출도 중국 덕분에 또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우리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그래서 금리도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금융위기 왔을 때 우리도 뭐 반포니 뭐니 값 떨어졌었지만 예. 그래서 금리를 쫙 낮췄더니 예. 2009년에 V자 반등이 오긴 했었습니다. 부동산이. 예. 예. 그런데 2010년부터 다시 이제 서울이랑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 빡세게 들어가고 그런 와중에 심지어 2010년부터는 금리도 인상을 막 하다 보니까 지방은 좀 풀어줬는데 서울 수도권은 LTV 같은 것도 50% 40% 이렇게 굉장히 낮게 하고 예. 그렇게 규제를 투 트랙으로 나눠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금리도 인상하고 그런 와중에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너무 심각해서 나 맨날 은행들한테 가계부채 막 늘리지 말라고 막 이런다 막 그러니까 굉장히 금융이나 정책적으로나 굉장히 어떻게 좀 타이트하게 네. 이걸 가져가다 보니까 2010년 11년 즉 2년째 집값이 반등을 안 하니까 사실 저 때도 공급 부족 얘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실제로 이명박 정부 때 착공 물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게 많았었지만 2010년, 11년 한 2년쯤 하락장을 겪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네.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분 뭐냐면 6개월이나 1년도 안 되는 하락장으로는 사람의 생각을 못 바꾸는데 2년쯤 약세장이 지속되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약세장이 또 그때는 영원할 것 같죠. 그렇죠. 한 2년쯤 되면은 네. 그때 나온 말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 일본 된다. 뭐 네. 집으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그러면서 그때 건설사도 많이 망하고 막 부동산 관련된 투심이 굉장히 안 좋았죠. 마치 지금 중국 뭐 네. 본 것처럼요. 그래서 오죽하면 2012년쯤 되면은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슬슬 수도권도 좀 약간 풀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2012년 7월부터는 금리 인하기를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예. 그런데도 약세장이 더 지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약세장이 2년쯤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부동산 끝났어 이래 버리니까 금리 인하라는 호재에도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상당히 공급도 좀 적은 편이었고 금리를 인하한데도 이때도 집값이 안 오르고 약세장이 더 길어졌다라는 건 약세장이 그만큼 2년쯤 겪으니까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변해서 이 기대 심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약세장이 더 간다. 길어졌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결국 기어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 좀 사라 이렇게 이거를 이걸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그렇죠. 그때 그 빚내서 집 사라 할 때도 사회적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빚내서 집 샀다가 저 집 떨어지면 그렇죠. 어떡하느냐. 맞아요. 예. 정부가 뭐 가계부채를 조장한다. 근데 네. 그러다가도 집값이 바로 올랐던 것도 아니고 좀 한 2년? 맞습니다. 한 실제로는 2년 가까이 좀 처음에는 기다가 올라. 맞아요. 처음에는 강남 정도나 좀 오르다가 이게 마포성동 강동 이런 데도 한 2017년 이쯤 돼서부터야 즉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부터가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좀 오르긴 했죠. 그래서 결국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도 정부가 정말로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원한다면 기대 심리가 중요하고 그 기대 심리가 바뀌려면은 최소 1년 집값이 지지부진한 기간이 최소 1년은 돼야 되고 2년이면 너무 확실하고 그 정도를 이제 정부가 인내를 할 수가 있어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집값 안정 혹은 하락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아마 난리가 날 거거든요. 막 빨리 뭐 풀어라 뭐 이런 거 그렇죠. 해라 그러겠죠. 그런 거를 분명히 그 얘기가 나오겠죠. 그게 이명박 정부 때도 똑같이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뭐 분양가 상한제를 빨리 폐지해라 건설사들을 지원해라 막 이런 말이 나와도 일단 그때 참 어찌 보면 그렇게도 정부가 그거를 버텼어요. 그냥 그런 요구들을 그냥 안 들어주고 2010년, 11년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2010년, 11년에 그런 요구들이 막 들어와도 정부가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 덕분에 수출이 되게 잘 되고 한마디로 우리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굳이 부동산까지 이렇게 부양을 하고 가계부채를 더 늘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여유
그건 정치적인 여유가 뒷받침이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아마도 그때 경기가 너무 안 좋았으면 당연히 어느 정부나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내수를 살리고 하려면 그렇죠.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지금 계속 하락장을 사람들 돈 쓰게 하려면 네. 자산 효과라도 만들어야 그렇죠. 되니까. 이걸 유지하냐. 그러니 가계부채 뭐 심각하고 알겠는데 지금 어떡하겠냐. 수출도 답 없지. 다 이것도 안 되지. 이것도 안 되지. 그러면 뭐 건설 이쪽이라도 해봐야지. 뭐 아마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생각이 갔을 텐데 이때는 다행스럽게도 중국과 수출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인내하고 가계부채 부담을 지금 좀 디레버리징의 기간으로 삼을 만하다라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마침 공교롭게도 지금이 미국 덕분에 지금 성장이 나오고 네. 수출이 되게 잘 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딱 와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요구는 분명히 계속 있을 텐데 부동산을 부양해라. 뭐 지금이야 뭐 집값이 높지만 만약에 이제 하락장이 한 1년 막 이렇게씩 진행이 되면 다시 막 풀어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정부는 막 고통받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이게 나올 텐데 그때 만약에 이런 대미 수출이라든가 이런 이런 걸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이 이 AI 혁명 덕분에 좋다면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 있는 거고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때 저랬듯이 우리도 한 그거를 정부가 최소 1년 넘게 버텨주면 2년이면 너무 확실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도 변해서 변한다. 규제를 풀더라도. 그렇죠. 풀더라도 나중에 가서 풀더라도 그냥 굳이 뭐 사람들이 집을 막 사려고 하지 않는 사실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요즘은 특히나 저 때보다도 더 유튜브 덕분에 정보의 홍수가 돼서 예, 막 빠르죠. 금 올라요 비트코인 올라요 미국 주식 올라요 그럴까요? 오른다는 거 너무 많이 방송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야 저것들은 막 오르는데 집은 안 오른다? 그러면 그냥 견디죠. 네, 엄청 괴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어느 정도만 좀 길게 확보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은 바뀔 수가 있다. 저는 좀 그 부분이 한 가지 좀 희망? 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왜냐면 이제 경제는 결국 심리이고 예, 네, 투자 시장도 거의 심리가 많이 좌우하는데 그 사람들의 기대 심리를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습 효과 그리고 이제 확실히 집값이 잡혔다라는 학습 효과나 혹은 패턴을 만들려면 사람들이 경기 부양시켜야 된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부양해야 할 정도로 잡아놔야 하는데 다만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부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기는 좋아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필요 조건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떤 좀 정치적으로는 항상 이게 결국 정치 얘기 되는 건데 경제로 보면은 버블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죠. 가계부채도 더 안 느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근데 결국 정치는 굴복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모두가 그런 힘들면 학습 효과로 가버리면 그렇죠. 근데 말짱 꽝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경기가 좋아서 모두가 힘든 상황은 아니라면 그러면 정치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기는 거니까요. 예. 그게 저는 솔직히는 지난 정부 때가 마침 금리도 막 많이 인상하고 해서 또 마침 또 이명박 정부와 동일한 이제 보수 정권이기도 하다 보니 한 번쯤 부동산 침체를 용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었는데 뭔가 그때는 또 야 이렇게 저성장에 돌파구가 안 보이는데 어쩌겠냐 이거라도 해야지 좀 약간 그런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좀 그 싶긴 하고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뭐 짧은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금리 막 치솟으면서 이른바 둔촌주공이 미분양 나면 부동산 시장 다 망가지고 그렇죠. 네. 내수 순차적으로 망가진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있어서 네. 이른바 뭐 뉴스 헤드라인에서도 여러분도 많이 보신 것처럼 둔촌주공 일병 살리기 네. 이런 네. 작전 네. 들어갔던 것 같고 그때 당시 코스피가 지지부진했던 게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의 그 어떤 수출 기업들 이런 상황도 별로 안 좋았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당시에는 또 부동산을 부양할 수밖에 없었고 뭐 약간 좀 굳이 따지면 뭐 그게 더더욱 이쪽으로 선택을 몰았던 건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은 있기는 하고. 네. 근데 지금은 일단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수출 경기는 좋아지니까 부동산을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필요 조건은 충족한 걸로 보이는데 네.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금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제 시중금리 많이 올라가고 있고 네, 네, 네. 이것도 분명히 순차적으로 보면 변동금리나 네.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줄 텐데 맞아요. 네. 그럼 이게 그러면은 서울 부동산도 뭔가 좀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또 배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제1서두에서 이제 그 상가 가격과 아파트 가격의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그것도 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한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은 강남구와 해운대구 아파트의 월세 수익률이 항상 보면 기준금리를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왔던 게 보이죠. 그러니까 월세는 가만히 있어도 집값이 오르면 그게 월세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니까 기준금리 내린 만큼 집값도 올랐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임대료가 떨어진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임대 수익률이 떨어진 것인데 이게 뭐 잠실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래도 기준금리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은 곳에 이 월세 수익률이 아니면 기준금리랑
최소한 갔거나 그런 시기였는데 지금 이게 2024년 5년부터는 기준금리는 지금 2.5% 여기 있는데 예. 월세 수익률이 여기 지금 1.5% 가까이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과거의 패턴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식시장도 야 장기 PR이 20인데 지금은 미국 주식 뭐 PR이 30이야 그러면 이제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딱 이것도 어찌 보면 야 그래도 월세 수익률이 기준금리랑 같거나 비슷하거나 조금이라도 높았었는데 과거 추이는 지금은 기준금리보다도 너무 낮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저게 그동안 하도 금리 인하한다 이 내러티브 때문에 채권시장에서도 그래서 장기채를 막 사는 플레이어들이 있었듯이 어찌 보면은 이게 기준금리가 그래 그래서 1%대까지 내려가 준다면 정당화되는 또 그런 가격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멈춰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긴 당연히 이제 큰 부담을 느끼고 점점 이렇게 좀 기준금리와 맞춰 다시 이렇게 좀 간극을 좁혀나가는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월세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월세가 지금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아지기는 좀 힘들고 그러면 결국은 좀 집값이 그만큼 고평가된 집값이 조금은 이제 평균으로 좀 어느 정도 회귀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월세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집을 사진 않지만 전세가율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보면은 딱 2006년에 전세가율 그때 2006년에 서울 집값이 제일 피크일 때 그때 강남구에서 제일 비쌌던 도곡 렉슬 뭐 이런 데가 전세가율이 33% 이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값은 15억인데 전세가 5억. 그때 당시 그렇게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야 전세가율이 33%도 가네 이렇게 싶었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면서 이게 한 80%까지 전세가율이 7, 80%까지 올랐었죠. 그 80%까지 올랐던 전세가율이 지금 다시 30%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도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서울 집값이 제일 과거 피크였었던 때의 전세가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로 보나 이런 임대 수익률로 보나 너무 약간 피크에 쌓이는 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 그런 와중에 금리가 오르는 거는 항상 약세장을 촉발하는 그런 재료가 좀 됐었다라는 겁니다. 또 정부는 그것을 계속 묶어놓을 기간 그러니까 뭐 사실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묶어놓은 게 한 2달 그렇죠. 이제 한 최소한 1년은 묶어놔야 기대심리가 집값은 이제 오르지 않는다라는 게 형성이 된다. 길면 2년. 물론 이게 반드시 이게 토어제가 꼭 그만큼 길어져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긴 한데 아마도 좀 진정된 기미가 있으면 서서히 이제 순차적으로. 그렇죠. 이제 집값이 약세인 곳들부터 해제는 해 그래서 나가겠죠. 강북부터 풀겠죠. 강남 제일 풀어도 맨 마지막에 풀거나 혹은 안 풀거나. 그런데 만약에 지금 뭐 토어제를 다 풀어버린다? 그러면 그건 또 기대심리, 사람의 심리를 또 이제 그럼 정부는 이제 집값을 잡을 촉발시키죠 또. 또 뭐 그럴 의지가 없고 봐라 또 선거 걱정되니까 이런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의적인 해석들을 해가면서 또 이제 지금도 비싸지만 계속 사세요. 막 이 내러티브가 강하게 또 살아나겠죠. 수도 있고요. 역시 그래서 지금 현상도 짚어봤고요. 또 기대 심리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저 지도를 띄우신 건 이거는 그냥 의미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뭐 코멘트 하고 싶은 건데 어디 대단지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마포구 상암동의 월드컵 단지들이고 과거에 그러니까 2010년 이전만 해도 마포구 최고의 부촌이 상암동이었었거든요. 2010년도 이전. 그래요? 까지는. 왜냐면은 마포구에서 당시 지금 핫한 동마포 이쪽은 다 빌라 위주였지 대단지 아파트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가 그나마 마포구에서 이렇게 정돈되게 잘 있던 데가 여기 상암동이었었고 거기다가 당시에 상암동은 이제 방송국이나 좋은 기업들이 다 글로 간다. 뭐 100층 넘는 빌딩도 세운다. 막 이런 이제 개발 계획까지 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상암동이 마포구에선 제일 이제 집값이 비싼 곳이기도 했고 그래서 2009년 요때 집값인 8억 3천이 지금의 그때 당시에 잠실 파크리오랑 유사한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때 상암동이 지금 딱 마포, 성동, 강동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남 3구는 못 가지만 그 다음 이제 대안으로서 어떤 핫한 그리고 그때도 상암동이 비싼 이유가 역시나 또 공급이 신축은 없다 서울은. 그러니까 이런 신축 그렇죠. 이건 신축인데 신축. 하지만 2010년대에 보시면 이 동마포 쪽에 신축이 계속 아름아름 나와줬고요. 그러니까 상암동은 보시면 그때 2009년에 8억 3천에 샀으면 지금 이제 16년 사이에 6억 올라서 연평균 3.4%
3.4% 오른 셈이거든요. 연평균 3.4% 올랐다는 게 서울 집값이 그것도 그 당시 제일 뭔가 핫했던 그것도 어디 이상한 데도 아니고 마포구에 핫했던 곳이 어찌 보면 비쌀 때 사버리면은 예. 이렇게 그 올릴 장기 수 있다. 수익률이 생각보다 되게 별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도 동일한 논리인 서울은 신축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귀한 신축을 하는 게 불패다. 뭐 이런 그 논리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상암동이 그러면 왜 밀려났냐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마포나 이런 좀 더 교통이 좋은 데들에 신축이 자꾸만 생겨나니까 네네. 이 수요가 이제 자꾸 밀린 거죠. 그런 반면에 공정하고. 얘들은 신축인데 여기는 구축이 점점 돼가니까 뭔가 이 강남은 못 가는 중산층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점점 선택지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서도 멀어지고. 저렇게 그러다 보니 상승률도 저렇게 둔화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공급이 없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 보면은 한남동, 노량진, 뭐 방배동, 뭐 지금 반포도 한창 그렇고 예. 새 집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현장이 그쵸, 꽤 그쵸.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지역들이 지금의 마포, 성동, 강동보다 절대로 입지가 떨어진 데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도 할 수 있는 곳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급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포심, 저는 그게 좀 약간 좀 가스라이팅 측면도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건설업을 오랫동안 이게 애널리스트 했던 사람으로서 보면은 서울은 모든 건설사가 다 공급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이 지연된 건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게 이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려는 이 어떤 조합원들의 이런 것들로 인해 지연된 그쵸, 거지 그쵸. 그냥 건설사가 뭔가 사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에다가 지금 대단지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이런 것처럼 서울은 건설사들한테 항상 노다지 같은 곳이라 항상 너무나 공급을 하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래서 공급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그래서 항상 신축이 어떨 땐 많고 어떨 땐 적고의 차이는 있어도 서울이 공급이 아예 안 나오는 그런 일은 또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제 규제라든지 아니면 초과이익 환수제 뭐 네. 이런 거 풀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또 나오긴 합니다만 그것도 뭐 정책적으로 당연히 고민은 뭐 할 하겠죠. 부분이기는 한데 일단 뭐 그런 거를 풀고 참 이게 서울한테의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에 의지를 해버리면은 이게 처음에는 멸시를 시키고 그분들을 이주하는 데서 또 이주 보상비가 시간 나가고 해서 이게 또 이제 유동성이 풀리고 아. 전세가를 들어 올리는 효과가 또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집값을 잡겠답시고 단기에는 집값을 오히려 부스트하는 그런 정책이 돼버릴 수 돼버리는 있고. 측면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거는 좀 집값이 안정적일 때 더 할 수 활발하게 있는 진행하는 게 더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써야 할 방법이기도 정책에도 이제 하죠. 순서가 있다. 이런 어느 거죠. 정도 좀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정부가 뭐 시장에 뭐 반발은 많이 있습니다만 두꺼비 집은 내려놨고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이제 촛불을 밝혀가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이제 과연 이제 하락 침체장을 얼마나 용인하고 그 불만 도처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비난과 불만을 얼마나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거기에 좀 그게 달려 있다. 네. 키포인트.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야, 오늘 진짜 금리, 뭐 환율, 부동산까지 네. 입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많이 너무 배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라이프 자산운용의 배문성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